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다 아이가 커가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좁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 이사 갈 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살짝 외진 곳에 있는 한 주택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다. 이 집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평수도 잘 빠졌어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하고 보니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부동산 직원 말대로 집이 낡은 것 같지는 않아 아이에게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구매하려고 하자 문득 이 집이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싸게 나온 거죠? 아, 전에 살던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셔서 급하게 내놓은 거라 싸게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어떤 하자가 있으니 저렴하게 나온 것일 텐데 부동산 직원은 당연하게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저녁에 혼자 그 집을 다시 찾아갔는데 옆집에서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옆집에 사시나봐요. 네, 여기 집주인인데 무슨 일이슈? 나는 살짝 긴장을 하며 아주머니한테 물어보았다. 사실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격이 너무 싸길래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내 말에 아주머니는 사람 좋은 웃음을 내보이며 답했다. 아니에요. 이 동네가 도시랑 멀어서 저렴한 거지 뭐. 저 집 짓기 전에 내가 저기를 텃밭으로 썼었거든. 그래서 잘 알고 있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가 교통편도 좀 안 좋잖아? 도시랑 먼데다 교통까지 안 좋으니 싸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아, 그런가요? 그럼 저 집으로 이사 오면 나중에 우리 집 놀러와요. 내가 저녁 한 끼 대접할게. 그렇게 난 아주머니의 친절한 모습에 이웃으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내와 상의 후 그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가 굉장히 잘 놀았기 때문에 이사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발견한 듯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아이 곁으로 가보니 아이가 가지고 놀던 흙 사이에 귀엽게 생긴 곰인형이 파묻혀 있었는데 이상하게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것 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었다. 마치 방금 전에 파묻은 것처럼 말이다. 얘야, 일단 만지지 마렴. 아빠가 꺼내줄게. 때문에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한 뒤 내가 곰인형을 잡아 올리는데 아야! 순간 따끔한 느낌과 함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이 인형에 뭔가 있다고 느낀 나는 곰인형을 조심히 들어 지퍼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유리 조각들을 보고 기분이 나빠진 나는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집 앞을 청소하시는 모습이 보였다. 어쩌면 저 아주머니가 인형을 저렇게 만든 범인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나는 아주머니께 다가가 물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놀이터 근처에서 어떤 사람 못 보셨어요? 놀이터 근처? 아니 못 봤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곰인형을 발견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버린 건가 해서요. 어머 그래요? 못 봤어요. 애기는 안 다쳤고? 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옆집 아주머니와 대화를 마친 나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며칠 뒤 우리 가족은 바로 이사를 갔다. 해석! 옆집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나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곰인형을 발견했다고만 말했고 내 말에 아주머니가 애기는 안 다쳤냐고 물었다. 내가 유리조각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주머니가 애기는 안 다쳤냐고 물어봤다는 것은 이미 유리조각이 곰인형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머니는 알고 있다는 뜻이다. 즉, 유리조각을 곰인형 안에 넣은 사람은 옆집 아주머니이며 이 전에 살던 사람들 역시 옆집 아주머니로 인해 오래 살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이다. 나는 최근에 결혼을 한 뒤 남편과 함께 지방에 있는 어느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 살짝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약속한 집이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갔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림림시 퉁퉁동 부근에서 사망한 시신이 발견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불안함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현재 경찰 1,500여 명이 투입되어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범인이 아직도 안 잡혔어? 그러게.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옆 동네라 그런지 나도 좀 무섭다. 걱정 마 자기야. 내가 있는 한 자기는 안전해. 자기는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아이 참. 몰라. 그러고 보니 오늘 불금인데 우리 맥주나 한잔 할까? 맥주? 저번에 사놓은 거 다 마셔서 이제 없지 않아? 편의점 가서 사오면 되지.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같이 가자. 아니야. 자기는 맥주 마시면서 볼 영화 고르고 있어. 늦은 밤 맥주를 사오겠다며 나가는 남편을 보며 최근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들 때문에 내심 걱정은 됐지만 편의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남편이 나간 지 얼마나 됐을까? 방에서 남편과 함께 볼 영화를 고르고 있는데 언제 집에 온 건지 거실에서 남편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자기야, 나간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왔어?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마치 눈동자가 텅 빈 듯한 느낌이랄까? 자기야, 왜 그래? 텅 빈 듯한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던 남편은 현관문에 달린 손잡이를 잠그더니 평소에는 우리 둘 다 신경 쓰지 않던 안전고리까지 채우는 것이었다. 자기야, 뭐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낯선 남편의 행동이 의아했던 나는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내 말을 무시하는 건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주방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주방을 한번 쓱 훑더니 찬장 높은 곳에 둔 칼을 꺼내들었다. 갑자기 그 칼을 왜 꺼내는 거야? 남편이 꺼낸 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웠기에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뒀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그 칼을 꺼내는 남편을 보니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자기야, 그 칼을 왜 꺼낸 거냐고! 나는 최대한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자신의 손에 들린 칼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자기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험하니까 칼은 제자리에 올려놓고 나랑 대화를 하자. 응? 우선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천천히 다가가는데 그 순간 남편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런 남편과 눈이 마주친 나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고는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도대체 남편이 왜 저러는 걸까? 방금 전에 본 남편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세심하고 배려심 깊고 매사에 신중한 그런 사람. 그런데 왜 갑자기 날카로운 칼을 꺼내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 걸까? 조금 전 남편의 눈빛은 마치 분노에 찬 것 같기도 했다. 가만!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림림시 퉁퉁동 부근에서 사망한 시신이 발견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불안함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마 남편이 살인자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하는데. 하지만 아까 본 남편의 행동은 나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어떡하지? 만약 남편이 살인자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밖에선 더 이상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겁에 질린 나는 화장실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화장실에 숨어 두려움했던 지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희미하게 경찰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곧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에 나는 조심히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살짝 내다본 거실과 주방에는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어디 간 거지? 저 경찰은 남편을 잡으러 온 건가? 나는 천천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남편이 걸어 잠근 키를 전부 해제한 뒤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경찰 2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림림이 씨 되십니까? 남편분 성함이 나툴림 씨 맞으시죠? 역시나 내가 예상한 대로 경찰은 남편을 찾고 있다. 네, 맞는데 혹시 저희 남편이... 정말 유감입니다만 남편분이 칼에 찔려 사망하셨습니다. 경찰이 내 말을 끊고 말했다. 사건은 집 앞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지금 검거했는데 그놈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남편분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네? 그놈은 나툴림 씨의 소지품에서 집 열쇠를 발견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잡혔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셔서 놈이 열지 못한 것 같아요.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은 나는 주방을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날카로운 칼이 놓여 있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찬장에서 꺼낸 그 칼이 말이다. 해석! 나는 칼을 꺼내든 남편을 보고 살인자라고 의심을 했지만 사실 남편은 편의점을 가던 중 살해를 당했다. 그러나 나를 지켜주기 위해 영혼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근 것이며
만에 하나 범인이 침입하게 되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던 날카로운 칼을 꺼내준 것이다.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은 여느 날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우연히 발견한 가게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저런 가게가 언제부터 있었지? 익숙한 주변과는 달리 저 가게 하나만 유난히 따로 노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가게 간판에 써있는 문구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기억을 팝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기억을 판다는 문구에 흥미가 돋은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귀엽게 생긴 소녀가 날 향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다. 꼬마야, 여기서 뭘 파는 거니? 그런 소녀에게 다가가 묻자 소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글 못 보셨어요, 할아버지? 기억을 파는 거예요. 기억을 판다고? 요즘은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놀이가 유행인 건가? 나는 소녀의 말이 이해가 안 됐지만 대충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거 참 신기하구나. 기억은 얼마에 살 수 있니? 첫 구매는 공짜예요. 저런, 장사도 잘하네. 그래? 그럼 기억 하나 줘보렴. 제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보세요. 소녀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고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의자에 앉았다. 그러자 소녀가 내 얼굴을 꼼꼼하게 뜯어보더니 곧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어릴 적 별명이 코뿔소였네요. 세상에, 그걸 잊고 있었다. 어릴 적에 코가 크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항상 나를 코뿔소라고 놀렸었는데. 어떻게 알았니? 내가 묻자 소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하나 더 사실래요? 아, 그래. 얼마를 주면 될까? 얼만지 물으며 지갑을 꺼내니 소녀가 손살에 치며 말했다. 이따가 한꺼번에 결제하세요. 그 말에 나는 손에 들었던 지갑을 다시 집어넣은 뒤 소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6학년 때 림림이의 숙제를 훔쳐서 베꼈었죠? 그 다음엔 들키지 않으려고 그 애의 숙제를 찢어버렸고요. 다소 창피했던 과거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머쓱해졌다. 맞아, 그랬던 적이 있었어. 자랑스러운 기억은 아니지. 또? 중1 때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었었네요. 이름은 나림이. 그렇게 시작됐다. 나의 어렸을 적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지나왔던 그 성취감 넘치고 사랑스럽고 부끄러웠던 많은 순간들이 기억의 표면으로 올라왔다. 잊고 지냈던 지난 일들이 새록새록 피어오르자 가슴속에서 깊은 향수가 느껴졌다. 그때의 기억들이 마치 방금 지나간 순간 같아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가게를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수많은 기억들이 완전히 잊혀졌을 것이다. 그렇게 안타까움과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소녀의 말을 들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아내에 관한 기억까지 도달했을 때 나는 이 소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리고 또 어서 더 이야기해주렴. 부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제발 내가 잊어버린 기억을 알려주렴. 할아버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시죠? 원하는 건 다 줄게. 제발 계속 말해다오. 애원하듯이 말하는 내 모습을 보던 소녀는 곧 다시 입을 열었다. 나의 결혼식, 첫집, 자식들의 탄생, 휴가, 승진, 파티, 친구들,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내게 다시 주어진 기억을 아낌없이 즐겼다. 그런데 그때 쉬지 않고 말을 하던 소녀가 하던 말을 멈추고 일어섰다.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요. 소녀가 속삭이며 내 손을 잡았다. 내 손을 내려다보니 그렇게 늙고 쭈글쭈글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더 있잖아. 더 많은 기억이 있다고. 제발 이제 와서 멈추지 말아다오. 나는 애걸복걸하며 소녀에게 매달렸다. 그러나 점점 주변 시야가 흐려지더니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와 소녀, 그리고 기억을 팝니다라고 적힌 간판뿐이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던 내가 다시 소녀를 쳐다보자 이제는 소녀까지 사라져버렸다. 꼬마야, 어디 있니? 내가 묻자 어디선가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하지 말아요, 할아버지. 모든 기억을 안고 갈 테니까. 허공에서 울리는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어느새 소녀는 다시 내 눈앞에 서 있었다. 소녀는 안심하라는 듯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본 나는 비로소 평생의 기억을 내려놓고 새로운 여정을 떠날 수 있었다. 해석! 사실 나는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상태였고 숨이 멎기 전 서서히 정신을 잃으며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로운 여정을 떠난다는 말을 함으로써
내 영혼은 죽은 육체에서 벗어나 저승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녀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 주마등이며 내 영혼을 저승으로 안내한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주변을 맴도는 스토커가 생겼다. 물론 그 스토커는 부모님이 먼저 눈치를 채셨고 스토커의 존재를 안 뒤로는 항상 나를 과보호하셨다. 나의 등하교를 함께하는 것은 물론 학교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은 교문 앞에 서 있을 정도였다. 솔직히 나는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 너무 싫었지만 내가 어린아이였기에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 자유를 만끽하며 노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고 내게 처해진 상황이 답답하기도 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나는 결국 부모님께 불만을 토로했다. 엄마 아빠, 내일부터는 저 혼자 학교에 갈게요. 다른 애들은 다 혼자 등교하는데 저만 엄마 아빠랑 가니까 창피하다고요. 짜증내듯이 말하는 나를 보던 부모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안 돼! 그놈이 널 납치하면 어쩌려고 그래? 림림아, 우리가 왜 이러는지 너도 잘 알잖니. 우리 딸 주변을 맴도는 스토커가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를 혼자 주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저랑 같이 다니실 건데요? 요즘은 이상한 사람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제 옆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저랑 안 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부모님이 미웠던 나는 부모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까? 림림아,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말도 맞는 것 같구나. 내일부터 우리는 같이 등교하지 않을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나는 바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대신 이웃집에 사는 언니랑 함께 등교하렴. 너보다 한 살 많은 언니 기억나지? 우시미 언니. 네, 좋아요. 내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부모님을 이긴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리고 다음날 어제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이웃집 언니가 날 데리러 왔고 우린 같이 학교로 향했다.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도 학교를 가는 동안 숯불에서 납치범이 튀어나온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옆에 언니가 있긴 했지만 부모님 없이 혼자 밖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강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 누구도 날 해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렇게 부모님이 아닌 언니와 함께 등교한 지 몇 달이 지났을까?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인지 부모님의 걱정도 어느 순간부터 느슨해져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출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보세요? 림림이니? 이웃집 아주머니세요? 응,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우심이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게 됐거든. 그래서 연락을 했단다. 아, 정말요? 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부모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웃집 언니가 몸이 아파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집을 나와 얼마나 걸었을까? 혼자 걷는 거라 그런지 주변의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상쾌한 공기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모든 게 완벽했다. 내 뒤를 따라오는 자동차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 차는 나를 지나치지 않고 내가 걷는 속도에 맞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다. 혹시 부모님이 말한 스토커가 저 차에 타고 있는 걸까? 비록 나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려댔고 손에선 땀이 나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까? 하지만 학교를 가지 않으면 부모님이 이유를 물으실 테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부모님은 다시 예전처럼 나와 함께 등교하실 텐데 나는 다시 부모님의 과보호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는 차를 애써 무시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다. 그리고 잠시 후 학교에 도착했을 땐 날 따라오던 차는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나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단 생각을 하니 살짝 오싹해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하지 않아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 이제 수업 시작하자. 반장, 오늘 몇 페이지부터 할 차례니? 실례합니다. 여기 나림림 학생 있나요? 하지만 내가 앉아있는 반에 경찰이 들어왔을 때 나쁜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경찰은 나를 복도로 불러낸 뒤 납치범에 대해 물었고 아침에 날 따라오던 차가 생각난 나는 경찰에게 말했다. 아까 제 뒤를 따라오던 파란색 자동차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자 경찰이 답했다. 아니, 그 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너를 찾기 위해 고용된 사설탐정이야.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그들이 스토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날 납치한 납치범이었고 내 친부모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사설탐정에게 의뢰를 한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의 추적 끝에 그들은 나를 찾게 되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면서 지켜봤고 마침내 혼자 있는 순간을 발견한 뒤 내게 사실을 말해주며 납치범들에게서 날 구하러 온 것이다.